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태양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명이나 사망을 했고요. 어제 하루만 238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7월 전력량이 역대 최대인데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살아도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조차 없는 집들과 쪽방촌,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건설 현장, 배달 등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주변을 잘 둘러봐야겠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제목 맛은 모르겠지만 뭔가 긴박한 상황 같은데요. 안지용 기자님. 저런 제목을 쓸 수밖에 없는 진짜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6일입니다. 세종시로 가볼 텐데 네. 신호대기 중인 한 차량이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뭘까요, 네네? 신호대기 중인 차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시내버스가 저렇게 흰색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어머머머!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차량을 들이받은 버스는 주행을 계속하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요. 어머머! 그렇게 버스는 횡단보도를 넘어서도 위험한 주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머머 세상에. 아니 하재근 평론가 지금 영상을 보는 지금 저희들이나 시청자분들이나 너무 당혹스러울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데 왜 버스가 안 멈춰요 지금? 지금 너무 황당한 상황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신호 대기, 그러니까 정차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차량은. 근데 시내버스가 이렇게 속도를 줄이다가 어떻게 뭐 가속도 때문에 부딪히고 그런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오던 그대로 부딪힌 그러니까 것처럼 그대로 지금. 그렇게 보인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시내버스를 그 60대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앞에 차량하고 부딪혀서 충격이 있었을 텐데 네. 부딪히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행을 했는데 그 추가 주행 거리가 무려 150m. 뭐라고요? 150m가량을 그대로 밀고 갔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막 버스 승객들 안에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진짜. 그제서야 뒤늦게 이제 차량을 멈춰 세웠다고 하는데 저 앞 차량 추돌당한 SUV 운전자는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왔고 어머나. 150m 가는 동안 그 신호를 어기면서 횡단보도도 막 지나갔거든요. 어떡해, 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사람들도 황급히 횡단보도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진문 교수님 버스에 당시에 버스 운전기사가 당연히 운전했겠지만 승객분들도 타고 계셨고 앞 차량은 SUV는 상대적으로 차체 크게 작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운전자는 지금 괜찮은 거예요. 가까스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일단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이 3분이었어요. 네. 승객 3분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차량이에요. 앞에 차량은 가만히 있다가 부딪힌 거잖아요. 어머나. 부딪히면서 유리가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날아왔다고 그럽니다. 어머.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그냥 앉아 있다가 충격을 당했으니까 얼굴이 핸들에 부딪힌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러면서 입술이 터져서 어머나. 피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뇌진탕 진단이 나왔다고 그래요. 세상에. 뇌진탕 진단으로 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물론 SUV가 버스보다는 적은 차이라 하지만 그래도 좀 큰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만약 본인 차가 큰 차였으니까 망정이 이제 작은 차였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그러네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전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차량 운전자분 피해 차량 운전자분 말대로 진짜 저 더 작은 차량이 있으면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저 버스 기사분은 대체 무슨 정신 왜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왜 안 멈추고? 그 사실 저런 사건이 있고 나서 안에 있던 승객들이 항의조로 아니 기사님 좀 내리세요라고 좀 요청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만 진짜 내렸네. 단순히 내린 것이 아니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어머나. 해서 실제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뺑소니로 지금 그 입건을 했다라는 그런 후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를 하면서 아니 기사님 왜 그랬어요? 라고 했더니만 하는 소리가 더 황당합니다. 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어?
어떻게 저기 150m 가면서 기억이 안 나냐라고 하는데 사고 난 줄도 몰랐다라고 지금 변명을 한다고 있다는데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술 마셨냐? 한마디로 음주운전이냐? 아니면은 약물을 복용했냐? 네. 혹시 졸음했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했는데 음주나 약물에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CCTV를 받은 것 같은데 졸음 운전도 했다고 하지 않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원인이 불상입니다. 그렇기 어허. 때문에 경찰 좀 확실한 원인 조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기억이 안 난다고 물론 100번 양보해서 저게 발뺌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어떤 그동안의 무슨 신체적인 상황 뭐 알아오던 병 있는지 더 꼼꼼히 경찰이 조사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손정혜 변호사님 이에 대한 어떤 법적 체벌이 면하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버스 기사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을 이제 권고받아서 지금은 퇴사된 상태라고 하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난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관련 정황이라든가 앞뒤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게 경찰의 의견입니다. 일단 현장에서 사고 조치, 그러니까 사고 관련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제 뺑소니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경찰에게 이 버스 기사가 내가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던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차제에 최진봉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국에 운전하시는 분 개인 운전자한테 일일이 다 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고 그거는 사실 무리일 수 있고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대중교통을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정기적으로 이 정부가 좀 주관해서 그 해당 운수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건강 검진 이게 철저하게 받게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이분이 신체적으로 어떤 앓던 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걸 있죠. 전혀 뭐 사실 무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좀 법제화하는 것도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전자분이 본인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150m를 끌고 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고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약물을 한 것도 아니고 음주를 한 것도 아니고 졸음운전도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생각은 결국 질병이나 지병이 있었을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저 기억이 안 날 정도라 이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건강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건강검진 안 하면 잘 몰라요.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상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버스 기사분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겠지만 네. 그거와 플러스해서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건강 그렇죠.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맞아요. 말씀하신 건 법제화해서 국민 모두의 안전을 그렇죠. 책임지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저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정기적인 건강 검진뿐만 아니라 운전에 필요한 것들 인지작용과 관련된 검진을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엉뚱한 상상하는 게 아니라요. 저 버스가 앞에 있는 SUV 차량을 밀고 갔는데 앞이 그다음은 말씀 안 드릴게요. 만약에 고가도로여서 뭔가 낙하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반드시 경찰이 그 원인을 밝혀내 주시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노현정 씨 하면은 하재근 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직 아나운서 그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노현정 씨 그 전직 아나운서의 남편, 네. 남편이 정대선 전 HNINC 사장인데 어허. 이 정대선 사장이 최근에 그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이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정대선 전 사장이 그 자금난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끌던 HNINC 그 회사도 2023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회사가 다른 그룹에 인수가 됐었는데 그 여파로 이번에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던 회사의 경영권도 잃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정대선 회장과 노현정 씨의 뭔가 좀 이렇게 밝은 얘기가 아닌 게 이번 또 두 번째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순환 시대에 뭐예요 부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한 20년 가까이 살던 집에 법원에 와서 딱지를 붙이고 그 집이 경매가 돼가지고 쫓겨난다라고 하면은 인생 최대의 순환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그 아나운서에서 그 재벌가의 그 3세의 어떻게 보면 며느리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정말 좋은 신데렐라 얘기가 됐었는데 그랬었죠. 알고 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 정대선 노현정 부부가 20년 동안 살던 18년 동안 살던 집에서 사실상 쫓겨났다는 네. 건데 상세하게 보면 더 황당한 것이 네.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고 정주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적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하고 실제로 한 금융권 채무 한 22억 원을 갚지 못하니까 이 집에까지 경매가 들어왔던 것이고 실제 이 집이 그 감정가가 약 27억 원 정도 됐었는데 1차, 2차 유찰되고 3차에 이번에 누군가에게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요. 낙찰된 금액은 대략 한 22억 원 정도 된다라고 값이 떨어졌네요. 하는데요. 네. 한 대략 그 실제 감정 가격의 한 80% 아마 이 부분 위치라든가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그 집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생각해서 낙찰이 된 것 같은데 낙찰 받은 사람들이야 정주영 회장 집 낙찰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오래 거기에서 상속받았고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평생의 한이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20몇 억, 그러니까 지금 21억의 마지막으로 이제 세 차례 만에 낙찰됐지만 20몇 억, 30억에 가까운 집, 그러니까 어떤 채무를 못 갚아가지고 이 집이 경매에 나올 정도면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물론 그 금액이 큰 돈이긴 해요. 근데 재벌 3세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이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 돈을 채무를 못 갚아서 선대 회장이 물려진 집을 내다 팔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나? 막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이제 현대가에서 기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왜 도와주질 않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물론 내막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대선 회장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정주영 명예회장 전 이제 할아버지거든요. 네.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거기 이제 물려받은 집을 지금 경매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또 하나는 건설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있대요. 바로 정주영 전 회장이 건설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성장을 그랬었죠. 하셨잖아요. 네. 닮고 싶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건설업을 시작했는데 건설업이 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사업이 실패를 했고 이제 회사 이름을 아까 말씀하신 HNINC거든요. HNINC가 원래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네. 현대 BSNC. 라는 회사였어요. 앞에 뭐가 붙어요? 현대가 붙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 현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어머나. 쓰지 말라고. 어머나. 그래서 거기서 소송이 이기는 바람에 현대란 말을 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유 HN.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범현대가잖아요. 범현대가인데 무슨 뭐 내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HNC라고 INC라고 이름을 바꾼 게 바로 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라는 이름 쓰지 마라. 이러는 바람에 결국 그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업이 계속 안 된 거예요. 연이어 사업을 실패하게 됐고 할아버지가 물려준 집과 자신의 운영하는 회사에 이어서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경영까지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경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란 말이 있듯이 지금 남편의 어떤 이런 상황 그리고 이 가정의 이런 상황에 노현정 씨도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손정희 변호사님, 노현정 씨의 근황이 최근에 전해진 게 있다면서요. 네, 지난 5월이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연극 무대에 섰던 날이 있었는데요. 해다 가블러라는 연극 공연 자리에서 이 노현정 아나운서가 뜻밖의 인물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장면이 이제 김정은 씨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영애 씨가 있고요. 또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 씨 있죠. 또 현대가 사돈이 된 백지연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린 김정은 씨도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연극 관람한 후에 인증샷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안진용 기자님, 이제 우리 그런 말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상황에 굳이 꼭 쓰는 건 아니지만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하는 것처럼 이제 다시 재기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걸로 다 재정적으로 끝난 거다 그렇게 우리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부부가 또 일심동체 의기투합하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오랜만에 노현정 씨의 근황이 들려온 만큼
지금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팬분들은 이참에 좀 이렇게 다시 예능이나 연예계로 좀 복귀하실 생각은 없어요?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사실 노현정 씨 같은 경우는 결혼과 동시에 사실상 은퇴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집안일과 내조에만 전념을 해왔고요. 가끔 현대가에 이제 집안일 경조사가 있을 때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는데 정작 이 아나운서로 활동한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2003년 입사해서 2006년에 퇴사를 했으니까는 3년 활동을 하고 지금 퇴사하고는 19년 정도 지났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당시에 상상 플러스라고 그렇죠. 해서 그 우리말을 맞추는 그렇죠. 그 예능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기 그게 때문인데 이제 혼낼 때 공부하세요. 네, 그거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유행어가 됐었죠. 그랬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다시 방송과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하지만 워낙 또 실력이 출중합니다. 당시 아나운서가 되고 불과 5개월 만에 메인 뉴스를 맡을 정도로 아나운싱 실력이 네. 출났기 때문에 만약 노현정 씨가 방송으로 복귀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큰 화제를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팬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가길 응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뭔가 우리 시청자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오기를 또 기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난관 잘 헤쳐나가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어머나 제목에서 이미 답이 나왔네요. 궁상민에서 와 이거 진짜 우리 제목 잘 달았다. 행복 그 이상민으로 와 대박 사건. 제목만 봐도 벌써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살지 궁금해지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생활은 좀 어때요? 아까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한 거는 뭔가 이세가 먼저 생긴 건 아닌가요? 아니, 그런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아니, 아내도 아이를 좋아해서 왜 애칭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이찡찡이라고 하죠. 이찡찡. 서로 찡찡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이제 아내분은 나한테 이찡찡 뿡뿡이라고 하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저요? 네. 이제 저 시원인데요. 아니 우리는 함께 죽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쉬은이 훨씬 넘은 훌쩍 넘은 이상민 씨인데도 지금 그 막 신혼 얘기하니까 진짜 아이처럼 저렇게 표정이 밝아질 수 있어요. 대박 사건. 네, 올해 52 이 이상민 씨가 새로운 사랑을 만났는데 지난 4월에 결혼 소식을 전했거든요. 근데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고 곧바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엿한 부부로 잘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네. 이상민 씨가 그동안 궁상민이라고 불렸는데 왜 이제 이상민으로 되냐? 그동안은 빚이 굉장히 많았죠. 거의 70억 정도 있었는데 대박. 이걸 갚는데 무려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걸 다 갚았어요?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빚을 누군가에게 또 떠안기고 싶지 않아서 결혼도 미뤄왔는데 이제 정말로 본인의 배필을 만났기 때문에 금방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2세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네. 이상민 씨가 52 그리고 아내는 10살 어린 42인데 적진 않은 나이기 때문에 아이를 더 빨리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적 부부로서 함께 병원에 다니면서 시험관 시술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가정도 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쁜 2세도 이제 원한다면 가지려면 무엇보다 부부가 잘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요리 담당은 누굴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그 알배추 구운 걸로 만든 시저 샐러드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되게 괜찮은데 그랬더니 이미 아내분 이거 되게 유행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집에서 만들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줬었거든요. 솔직히 요리를 저도 훨씬 잘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나를 오케이 했지 할 정도로. 예쁘지, 요리 잘하지. 저번 주 토요일엔 아침에 장 보러 같이 갔어요. 블루베리하고 이제 제가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은 이제 아침에 꼭 공복에 2숟갈 먹으라고 본인이 추천하는 올리브유 사고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게 챙겨주는 게 서로 챙겨주고. 네, 챙겨준 게 혼자 있을 때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잖아요. 사랑에 익어가는 소리. 자 일단은 소스에 사랑 한 스푼에 행복 2스푼 넣었거든요. 사랑비. 사랑비가 내려와.
아니 저기 제작진 대패 좀 갖다 대패. 아 닭살 좀 걷어내게. 아 정말. 아 농담입니다. 근데 아니 최재명 교수님. 네. 이 손으로는 요리 뭐 이렇게 재료 넣고 뭐 불 이렇게 켜고 하면서도 온통 아내 생각밖에 안 해 지금.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아내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내 최재명 자랑하고. 교수님 똑같네요 사랑꾼. 그렇긴 하죠. 네. 옛날에 그랬죠. 집에서 뭐 사모님 보고 계세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다잖아요. 뭘까요? 일상이. 저녁에 오면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아내가 있다는 거. 세상에. 예전에 혼자 오니까 혼자 사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혼밥하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그러니까요. 몰라요. 근데 네. 아내가 집에서 밥상을 마련해놓고 기다리는 그거 밥 먹을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겠어요. 아니 저기 신혼밥상 저거 뭐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식당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 식당? SNS에 올린 거예요. 어머나. 이상민 씨가 아내 되시는 분이 식사를 준비해서 올려놓은 식탁에 만들어 놓은 거를 본인의 SNS에 올린 거거든요. 아, 매일 저렇게 먹고 살아요? 모르겠어. 그러지 않아요. 저도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특별한 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저렇게 아내 밥상이 매일매일 감사하다는 걸 올렸는데 저기 보면 전복 솥밥도 있고요. 와. 갈비찜, 잡채, 미역국, 나물 대박 정말 사건. 정성이 들어가 있는 집밥 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이상민 씨 표정 보니까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저것도 자랑하고 싶고 막 믿지 마 그런가 봐요. 예, 정말 막 깨를 볶는 냄새가 철철 납니다. 네. 이상민 씨가 저렇게 대놓고 깨를 볶는 작금의 상황에 이상민 씨의 그 동료들, 싱글 동료들이 많잖아요.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만감이 교차. 지금 일부 동료들은 이상민 씨가 결혼했다는 것 자체를 못 믿는 사람도 있다고 진짜예요? 합니다. 어머나. 인지 부조화에 빠져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미우새 단톡방에 네. 이상민 씨가 이제 결혼 생활을 자랑하는 글을 올리니까 네. 탁재훈 씨가 또 한 소리 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씨 말로는 내가 결혼해서 탁재훈 씨가 멘탈이 나간 것 같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네. 한편 최근에 이제 이상민 씨 홍인 신고할 때 증인을 서준 사람들이 김준호 씨, 서장훈 씨였다고 하는데 오. 서장훈 씨가 축의금으로 3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역시 부자는 다르다. 그렇게 농담했다고 합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쓸데없는 궁금증이에요. 워낙 그 이상민 씨인데 재혼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전 부인인 이혜영 씨랑 스스럼 없이 워낙 또 친한 사이였고 하니까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뭔가 또 축하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와중에 전부인에게는 진짜 쓸데없는 궁금증인데. 진짜 쓸데없는 제가 원래 좀 그래요. 그러나 네. 이혜영 씨기 때문에 네. 그래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이혜영 씨가 기존에도 이상민 씨에 대해서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2023년에 이혜영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상민 씨가 행복해져야 된다. 행복한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 오호. 라는 말을 했었고 네. 이번에도 네. 이달 3일에 이혜영 씨가 이상민 씨가 이왕이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왕이면이라는 좀 말 부사를 빼자. 네, 어쨌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축하 진심으로 했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아 정말로 앞으로 모든 분들의 시샘을 독차지할 정도로 알콩달콩 잘 사실 것 같아요. 또 2세 소식도 기대해 볼게요. 뉴스파이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머나. 이거 안진영 기자님 우리 제작진이 혹시 영 하나 뺀 거 아니고 어떻게 짜장면이 1,000원이에요 요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요즘 진짜 물가가 너무 올라서 주말에 외식 한 번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중에서도 이제 졸업식, 입학식의 친구, 이 짜장면 가격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또 대표적인 그렇죠, 서민 물가라고 그렇죠. 볼 수 네. 있겠죠. 근데 이 짜장면 한 그릇을 단돈 1,000원에 판다는 식당이 대구에 등장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개업을 했는데 정확히 대구 반월당역 인근 지하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들 지금 메모하실 거라 전 생각이 드는데요. 어허. 벌써 소문이 나서 식당이 오픈하기 전 10시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고 오픈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자, 과연 전체적인 메뉴 가격 궁금하시죠? 네. 자,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진짜 이 집의 맞습니다. 메뉴판이에요? 현재 메뉴판이에요. 기본 짜장면이 한 그릇에 1,000원, 곱빼기는 2,000원, 그리고 왕곱빼기는 3,000원입니다. 와 가격 올라가는 게 진짜 정직하다. 꽃배기 2,000원. 네, 맞습니다. 왕빼기 3,000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시다. 탕수육 먹어줘야죠. 소자 5,000원, 어머나? 탕수육 대짜 10,000원. 그러니까 짜장면 두 그릇에 탕수육 대짜 하나 먹어도 10,000원 한 장이면은 거뜬하다는 거죠. 와. 근데 워낙 이렇게 물가가 싸다 보니까는
오픈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재료가 소진돼서 문을 닫게 된다고 하는데 어허.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 싸게 팔 수 있다. 근데 음식이 맛없으면은 아무리 싸도 안 먹게 돼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맛도 좋다는 어머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수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이곳을 찾아가서 인증 영상을 남기느라 분주하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저 가격표 붙어 있는 걸 보면서도 지금 시청자분 이걸 레알이야? 실화야? 정말 이거 거짓말 아니야? 영자 하나 빠진 거 아니야? 숫자 0 하나 빠진 거 아니야? 막 그러실 것 같은데 하재근 평론가님, 아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특히 다른 물가 다 오르는데 그 와중에 음식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짜장면 한 그릇 1,000원에 팔시 그것도 20년째 그런 생각하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장님이 20년째 지금 그 1,000원에 음식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1,000원 짜장면 집을 처음으로 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뭐 뒷고기로도 바꾸고 콩나물 국밥으로도 바꾸고 계속 바꿨지만 이분이 사장님인가 봐요. 네, 어머나. 항상 이제 1,000원에 팔았었는데 이번에 네. 20여 년 만에 다시 1,000원 짜장면집을 열게 된 거예요. 어머나. 그 배경에 대해서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장사꾼이 아니라 사업가다라고 하면서 나는 큰 욕심이 없는 편이다. 마진을 얼마 남기냐보다 내 음식을 먹은 손님이 또 찾아올 것을 생각했고 부담 없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게 뿌듯했다라고 하면서 또 지인들과 함께 오시는 어르신들이 내가 살게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편하게 계산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같이 웃음이 났다. 그래서 1,000원 짜장면집을 한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저 사연을 소개하는 영상에 사장님이 직접 댓글을 달았는데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손정임 여사님 요즘은 뭐 짜장면은 말할 것도 없지만 1,000원짜리 과자 하나도 찾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세상에. 사실 믿기 어려운 가격인 건 맞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요.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 사이트에 지난 5월에 전국 평균 짜장면 가격은 지금 서울 7,500, 대구 6,750, 그러니까 6, 7,000은 넘는다는 거예요. 7,500이에요? 네, 그런데 반의 반 가격 수준으로 지금 팔다 보니까 어머나. 실제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실제 이 식당을 사는 분들도 1,000원 내고 2,000원 내고 이 음식을 먹기가 좀 미안했는지 사장님한테 나가면서 돈 주면서 돈을 더 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근데 사장님도 아니 뭐 1,000원, 2,000원만 주시면 되지 왜 더 주시냐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네. 혹여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1,000원, 2,000원, 3,000원도 안 내시고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내가 한 그릇 샀다고 하지 뭐 이렇게 여기면서 이런 마음으로 일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주판 튕겨 보잖아요. 요즘 물가 재료비 하면은 1,000원에 팔면 시쳇말로 남는 게 없을 거 아니. 이게 손익이 안 맞을 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고집하시는 거예요? 네티즌들이 그래서 아우성입니다. 보통은 항의 때문에 아우성인데 아, 네. 지금은 오히려 저 사장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몇 가지 목소리 전해드리면요. 네. 저건 장사가 아니라 그냥 봉사한다고 봐야 된다. 세상에. 경기가 어려워 밖에서 식사하기 부담되는 시대인데 사장님의 인정이 그러네요. 느껴진다. 맞아요. 아마 이 맛보다도 인정이 더 풍부하다는 느낌도 들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리고 돈을 포기하고 그 이상의 것을 실천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네. 그리고 제작진이 궁금하잖아요. 사장님 마진 남을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허. 왜냐면은 장사꾼이 남는 거 없어 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런 질문 사장님이 실제로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네. 이런 얘기 실제로 안 남으면 20년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그럼 20년 전에는 짜장면 물가가 얼마일까? 어허! 지금 7,500원이죠. 네. 정확히 20년 전에는요. 3,277원. 20년 전 기준으로 해도 3분의 1 가격을 받아왔다는 거죠. 진짜요? 자, 그럼 어떤 걸로 좀 남길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직원이 또 3명인데 중요한 거. 그러면 월급을 적게 주냐? 다른 곳보다 높게 책정해 준다고 해요. 와. 왜 그럴까요? 네. 왜냐면 여기 오픈런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죠.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머나, 어머나. 월급도 많이 준다고 하고 여기에 바쁘니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이 더 챙겨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남기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네요, 세상에. 그러니까 장사가 아니라 봉사라는 그 누리꾼의 그 반응이 글이 정말 확 다가오는데 근데 이 사장님한테도 뭔가 우여곡절이 있진 않았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투수 환자인데 복수 가차면은
걷는 것도 힘든데다가 말을 많이 하면은 솔직하게 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진다. 내가 몸이 아프다는 걸 아시고는 상당히 큰 격려와 응원을 해주십니다. 성격이 까칠하고 좀 불친절함이 없지 않아 있고 좀 오만해 보이는데 내용을 아니까 목소리가 왜 커지는지를 알겠고 왜 까칠하게 말을 하는지 알겠다. 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조심히 하십시오. 제가 어제는 대성통곡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내 인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서 지금도 막 갑자기 울컥하는데 고마워서 그런 분들을 보고 나는 계속 숨이 다하는 날까지는 가격 올리는 것도 없고 절대적입니다. 절대. 세상에 이 20년째 짜장면 가격 올리지 않고 1,000원을 받는 이 사장님의 존함이 이승환. 가수 이승환 씨의 노래 중에 그게 있어요. 너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어. 딱 들어맞네요, 진짜. 대박 노래 사건. 가사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경제 어려움 때문에 짜장면 그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변함없는 거죠. 그러네요. 20년 동안. 물가는 많이 올랐고 상황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본인 지금 얘기하죠. 투석 환자였어요. 투석 환자. 세상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일할 때만 서 있고 쉴 때는 또 앉아 계세요. 그만큼 이제 계속 서 있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또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했대요. 그러면서 다시 조금씩 좋아지니까 스스로 본인이 집에 누워있다 보니까 초라하게 느껴요. 나는 뭐지 대체?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즐겁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시 짜장면 만드는 중식등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전동 휠체어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때때로 쉬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손님들을 대하는 게 너무너무 자기는 즐겁대요. 그러니까 1,000원 내고 와서 식사하고 가시면 즐거운 얼굴로 가고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어르신들도 어서 사실은 누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거 지갑이 두툼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살게 가 이러면서 그래놓고 10,000원짜리 한 장 뭐 1,000원, 2,000원 내면 네. 그분도 기분 좋고 맞아요. 같이 오신 분도 그러고 서로 예전에는 뭐 이제 좀 비싼 데 가면 서로 좀 늦게 나가려고 하지만 저기는 먼저 나가려고 하지 맞아요. 않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모습 보니까 본인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생토록 앞으로도 마지막 정말 생일을 당하는 날까지 저 식당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실 그 영업하시느라고 또 다음 날 재료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고 또 이 건강상으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도 저희 제작진의 전화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해주신 이승환 사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KTX하고 대구 한번 갈게요. 제발 영업 좀 길게 해주세요. 문 닫았는데 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줄들 한번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사를 받습니다. 어머나. 아니 제목만 보면 안진용 기자님 무슨 남양 특집 공포 영화 그런 제목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제목처럼 그 남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머나? 근데 그 남자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올 때 꼭 얼굴을 꽁꽁 싸매고 오는데 그럼 그 남자는 어디로 오냐고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로 온다고 합니다. 허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남성이 오면은 무언가는 사라집니다. 어머나?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싹한데요, 얘기만 들어도. 우산을 든 한 남성이 아파트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옵니다. 자, 비상계단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저렇게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와 이번엔 승강기에 탑승하는데 네. 자, 몇 분 뒤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나오더니 네. 지하로 내려가 이 남성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날입니다. 아까랑 다른 날짜예요. 이날도 역시 얼굴을 꽁꽁 가리고 나타난 그 남자. 이 남성 뭐랄까요? 이번에도 자전거를 끌고 나와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안진용 기자님이 처음에 잔뜩 겁을 줘서 아우 막 이렇게 봤는데 아니 그 아파트 주민이 요즘 어떻게 운동하시는 분 중에면 땀 흘리니까 이렇게 수건 이렇게 가리고 하시면 말은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러 운동하러 나가는 게. 실제로 저 주민이 자기 자전거를 타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저렇게 나가면서 저렇게 꽁꽁 싸매고 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훔치러 온 거예요. 어머나! 훔치러. 어머머! 도둑이었어요. 도둑. 어허! 자전거 전문 도둑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3건의 절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네. 절도 사건 때문에 그 자전거 훔쳐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경찰관들이 와 조사를 하고 저 사진 찍힌 거 있잖아요. 네. 저거를 포스터를 다 붙였어요. 이런 사람이 오면 의심스러운 사람이니까 꼭 신고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CCTV 영상도 주민들에게 다 공개를 해서 이 사람 오면 꼭 신고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네. 인상착의 비슷한 사람이 저 형태로 수건 둘러쓰고 모자 쓰고 꽁꽁 싸맨 채로 다시 나타난 겁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요. 네. 그거를 누가 봤냐? 관리사무소 직원이 본 거예요. 하하. 그래서 112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자전거 도둑이 왔어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야,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남양 특집보다 더 오싹해요. 근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걸까요? 어떻게 진짜 저렇게 태연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도둑이? 너무 태연하게 행동해서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네. 대한민국 경찰의 출동 속도입니다. 어허. 지금 방금 112 신고했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신고 받자마자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1분 만에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대박 사건. 즉 그렇게 빨리 도착해서 1층하고 지하층을 나눠서 이제 수사에 바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절도범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고 네.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로 그 절도범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던 야, 거예요. 유체적 작전이네, 유체 그렇습니다. 작전. 네.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허허, 네네. 영상을 이제 보시면 네.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이 이제 그 절도범이 승강기를 탔는데 어디서 내릴지를 모르니까 1층과 지하층으로 나눠서 각각 승강기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도범은 경찰에 출동했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네. 태연하게 저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저렇게 있는데 네.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경찰에 들어가면서 네. 경찰한테 붙잡히게 됐습니다. 와, 아니 이거는 올해는 다른 남양 특집 영화 볼 필요 없어요. 이것만 여러 번 보세요. 이거 정말 통쾌하고 짜릿하고 막 그런 걸 다 느낄 수가 있어. 자기가 몇 초 후면 검거될 줄도 모르고 휴대폰 산맥에 빠져 저 절도범.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워낙에 복장이 특이해가지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착용하고 특이하게도 비 오지 않는 날에도 우산을 들고 다녔습니다. 아파트 출입구가 비밀번호로 해갖고 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들어가고 나서 금이 닫힐 것 같으면 우산으로 센서 부분을 져가지고 다시 열리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아파트를 답사하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활용해서 올라간 뒤에 자전거가 있으면 가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그 절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이동하는 통로의 TV들을 다 분석했는데 중간에 끊깁니다. 지리가 밝았었고 CCTV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많이 아는 대상자였습니다. 저 몹쓸 인간이 우산을 그런 용도 세상에 그런 용도로 갖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둔한 거예요. 저런 우산 갖고 다니니까 뭔가 의심을 사죠. 근데 보세요. 손정혜 목사님 주변 지리에 밝았다? 그럼 혹시 동네 주민이에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거주지가 당진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이제 절도 행각을 벌인 건데 이 2달간 2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총 6개의 자전거를 훔쳤다고 합니다. 네. 요즘 자전거 굉장히 고가도 많거든요. 피해액만 시가 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우산으로 이렇게 버튼도 우산 꼭지로 누르거든요. 아이고. 혹시 지문 묻을까 봐 미리 치밀하게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나름 드는데요. 머리 썼네요. 본인이 살지 않은 아파트에서 저렇게 그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습니다. 피해 금액 400만 원. 정말 요즘 고가 자전거가 많긴 많은가 본데.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아니 한 대만 훔쳐도 진짜 큰 죄인데 이 인간은 6대나 훔쳤어요. 뭐 요일별로 바꿔 달라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참 그 흥미로운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은 이런 케이스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과가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 절도가 아닌 상습 절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에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2달간 그 2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6대라고 했다고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일반 절도 같은 경우에는 징역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상습 절도는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주거 침입까지 되는데 만약에 낮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밤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되어서 형이 쑥 올라가는데 아마 저희 실무적 경험으로서는 이 정도면은 구속영장
발부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타고 다니려고 6대씩이나 훔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걸 분명 어디 내다 팔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장물아비까지 다 연계된 건 아닌지 경찰이 또 여기까지 수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커 스프레이? 아, 요즘 안진용 기자님 스스로 이 자기 집 디자인도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레커 스프레이를 갖고 다녔으면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소개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네요. 이 남성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 레커 스프레이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네. 과연 어떤 행각을 벌인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ATM기 앞입니다. 한 남성이 뭔가를 손에 쥔 채 허공에 막 휘두르죠. 어머. 자, 저렇게 남성이 떠난 자리엔 지저분한 낙서만이 남아 어머 있습니다. 세상에. 이번에는 주차장에서 포착이 된 같은 남성입니다. 이번에도 뭔가를 손에 쥔 채 주차된 차에 휘두릅니다. 어머나.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은데 이건 다음 날이에요.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에 어머머. 탔죠. 또 손에 든 건 다름 아닌 레커 스프레이였습니다. 어머나. 이번에도 남성은 레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아니 하재근 평론가 이거는 그냥 그 나쁜 짓 하구나 하는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뭐 옷 삭혀 무슨 정신으로 지금 왜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저 인간은? 진짜 좀 너무 황당한데 무슨 예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쵸?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은행 ATM기, 주차장 엘리베이터 여기저기에 저렇게 칠을 했는데 당연히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어허. 경찰이 이제 추적을 시작했는데 네. 사흘 만에 레커 칠한 사람이 찜질방에 갔다. 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어허. 합니다. 바로 경찰이 찜질방으로 출동을 했는데 네. 과연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 네네. 네, 당시 이제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시면 신고받고 경찰이 찜질방으로 갔는데 아이고. 문제는 찜질방에서 사람들이 찜질복으로 다 갈아입은 바람에 그러네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어허.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경찰이 계속 이제 찾아서 헤맸는데 네. 그때 토굴방 앞에서 경찰이 매 눈으로 누군가를 딱 발견한 겁니다. 어허.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한테 나오라고 손짓을 저렇게 해서 결국 숨어 있는 남성을 잡아냈습니다. 야 경찰분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잘 때도 옆에 아내분 얼굴보다 그 범인 얼굴을 계속 본다 하잖아요. 아니 근데 얼마나 들여다봤으면 저를 딱 알아봤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세상에. 그렇습니다. 경찰에게 잡힌 이 40대 남성은요.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는데 문제는 이유 없이 한 행동에 피해액만 1,500만 원입니다. 어머나. 이 남성 재물손괴죄로 구속됐다라고 하는데요. 서울 시내 22곳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총 3일 동안의 행적으로 이렇게 많은 곳에 재물손괴 그러니까 물건의 효용을 해친 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우리 문화재에 저렇게 몹쓸 짓을 하는 사람도 검거되잖아요. 제발 저런 거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따라하려는 마음 갖고 계신 분 있다면 당장 그 생각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모방 범죄 절대 안 됩니다.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